서윤아, 나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왔는데 이젠 정말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기 싫어. 며칠 만에 내 앞에 나타난 언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공포로 얼룩진 텅 빈 눈동자. 언니는 내 손을 붙들고 밤새 울며 말했습니다. 언니의 모든 울음과 절규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지옥을 만든 자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가능하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붙들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울음은 그치지 않았고 언니의 모든 울음과 절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무수히 밝혔습니다. 언니의 입에서 토해져 나오는 이야기들은 제가 막연히 짐작했던 시집살이의 고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는 계획된 학대에 가까웠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숨쉬는 가구 같은 거였어. 아니, 가구보다도 못했지. 시어머니 방 여사는 먼지 쌓인 가구는 닦기라도 했지만 나는 그냥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취급을 했으니까.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집에서의 하루를 은조였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와 청소 빨래가 산더미처럼 기다렸습니다. 언니가 밤새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갈 뜨던 시어머니는 그대로 상의 위에 국물을 뱉어내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냐, 개밥이냐. 넌 내 애미한테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 법만 배웠어. 옆에 앉아있던 언니의 남편 김진우 형부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그 작자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요. 그 침묵이, 그 외면이 욕설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언니의 가슴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집에 오신 날이었어. 내가 과일을 깎아서 내갔는데 그걸 보더니 갑자기 내 손을 덥석 잡는 거야. 그러고는 친구들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 어머, 얘 손 좀 봐. 무슨 남자 손이 이래 며느리가 아니라 머움을 들였다 내가. 사람들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데 나는 정말 그 자리에서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 그날 밤 언니는 남편에게 울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제발 당신이라도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어머님께 내가 당신 아내이니 조금만 더 존중해 달라고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요. 하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 언니의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피곤해. 당신까지 왜 이래. 어머니도 나쁜 뜻으로 그러신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 스타일이 원래 좀 직설적이잖아. 당신이 조금만 더 참고 싹싹하게 굴면 되잖아. 왜 자꾸 일을 만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는 모든 기대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옥엔 비상구가 없다는 것을. 남편이라는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라 지옥의 문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언니가 결국 그 집을 뛰쳐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제삿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어.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제사가 다 끝나고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불렀어. 그러더니 할아버님이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옥으로 만든 술잔이 없어졌다는 거야. 나는 정말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물건인데 무조건 내가 훔쳐갔다고. 내년이 친정 거덜내려고 작정하고 들어와서 이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까지 손을 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온몸에 피가 다 마르는 것 같았어. 언니는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맹세할 수 있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방 여사의 눈에는 이미 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집에 도둑질하려니 또 누가 있어 당장 내놓지 못해. 그때 남편이라는 작자가 방에서 나왔고 언니는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만은 나를 믿어달라고, 나는 정말 결백하다고 애워하는 눈빛으로요. 그러나 그는 언니의 눈을 차갑게 외면하며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아가 뭘 알겠어요. 당신도 그만 고집 부리고 얼른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순간 언니의 마음속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치라는 말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희망도 사랑도 미련도 그 무엇도 남지 않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지갑 하나 챙기지 못하고 맨발로 그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쏟아낸 언니는 실신하듯 제품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색색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꼬대 속에서도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반복하는 언니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조용히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쳐 쓰러진 언니의 얼굴이 그리고 동시에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는 나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아무도 구별하지 못했던 신이 주신 우리의 똑같은 얼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계획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언니를 이렇게 만든 그들에게 복수할 방법,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 저는 잠든 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 메마른 손을 잡고 나지 속삭했습니다. 언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언니가 흘린 눈물 방울 하나하나 내가 그 사람들 피눈물로 전부 다 갚아줄게. 남은 싸움은 이제 내가 할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단정하고 순종적으로 보이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언니가 하고 다니던 얌전한 쪽머리를 따라하고 언니의 화장품으로 주눅든 듯 창백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자 그곳엔 더 이상 동생 이서유는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 순종을 강요당하던 어제의 언니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품고 지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새로운 이서아만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가 도망친 그 집. 이제 내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언니의 얼굴을 하고 언니의 이름으로 그들은 순종적인 며느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제 발로 기어들어왔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겠죠. 그들의 발밑에서 세상 가장 순한 양처럼 미소 지으며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모든 비밀과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남김없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겁니다. 치을 한번 깊게 하고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방 여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과 달리 조금 수척해진 듯 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꼴을 보니 바깥 생활이 그리 녹록지는 않았나 보구나. 갈 데 없으면 결국 여기로 다시 기어 들어올 줄 알았어. 어디 멍석이라도 깔아주랴. 어서 들어와서
싹싹 빌기라도 해야지. 저는 방 여사의 모진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니가 늘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움츠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돌발 행동에 방 여사의 눈이 순간 당황으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잠시 제 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 제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가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이 집의 포식자에게 가장 잘 먹히는 것은 먹잇감의 완벽한 복종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광 여사는 잠시 저를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턱을 손가락으로 툭 쳐서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야 내 분수를 좀 아는 게냐. 진작 이랬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잖니. 됐다. 일어나거라. 내 서방이 너 때문에 며칠 동안 속 좀 썩였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남편이라는 작자 김진우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놀란 듯 멈칫했지만 이내 제게 다가오지 않고 방 여사의 옆에 섰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경멸의 웃음을 삼켰습니다. 역시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자기 아내의 편에 설 용기가 없는 위인입니다. 당신 괜찮은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어색함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를 향해 언니가 짓고 싶었을 바로 그 표정을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당신 속 썩이는 일 없을게요. 제 눈에서 또르 눈물이 흘러내리자 그제야 김진우는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고 그의 품에 살짝 기댔습니다. 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아내가 아니라 그저 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주는 순종적인 인형일 뿐입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사만이 언니를 대신한 위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묘사했던 그대로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방 여사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매우로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러워진 걸레를 제 발 앞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서 여기 좀 닦아봐라. 내가 집을 비운 며칠 동안 집안에 먼지가 내려앉아서 숨을 쉴 수가 없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집어들고 그녀의 발밑을 닦았습니다. 제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녀의 만족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완벽하게 길들여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제 눈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하는 동시에 이 집의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생활 패턴, 집안의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방 여사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이 시가 되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짙은 향수를 뿌린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 여사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저를 획쏘아 보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뭘 하겠느냐. 시어미가 어딜 가든 며느리는 그저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저녁 준비나 잘해 놓어라. 그녀의 서슬퍼런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저토록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가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며칠 동안 그녀를 관찰한 결과 저는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외출할 때 늘 같은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을 이용했고 집을 나설 때마다 서재에 들러 작은 손가방을 하나 더 챙겨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재는 언니의 말에 따르면 방여사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금단의 공간이었습니다. 저곳에 무언가 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언니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 옥술잔 사건도 어쩌면 저 서재와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방여사가 외출한 틈을 타 조심스럽게 서재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예비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주방 찬장 가장 위쪽 낡은 차잔 세트 뒤에서 먼지 쌓인 작은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시 서재 앞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하나씩 맞춰보기를 여러 번 마침내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허재아는 밖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풍스럽고 위학적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육중한 원목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 사진 속 여사는 언제나 가장 중심에서 세상을 다 가진 여왕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에는 평범한 필기구와 서류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잠겨 있는 서랍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는 언니가 말했던 그 옥술장과 똑같이 생긴 물건이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 개의 타인명의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들은 모두 낯선 사람들의 것이었지만 주소지는 이 집안 소유의 땅과 건물들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 여사는 집안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가장 만만한 며느리였던 제 언니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우며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와 옥술잔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그 순간 서재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저 안에는 더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제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다. 더 욕심을 부리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방 여사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깍두기를 하나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뉘우치고 돌아왔으니 앞으로는 내 말 잘 듣고 이 집안 사람으로 잘 살아보거라. 저는 고개를 숙이며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지켜봐. 당신이 쌓아 올리니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당신이 내 언니에게 줬던 그 절망을 내가 어떻게 몇 배로 돌려주는지. 식사를 마친 후 김진우가 제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그날 당신이 그렇게 뛰쳐나갈 줄은 몰랐어. 나도 어머니 앞이라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주라.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다 이해요.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정말로요. 그는 제 미소의 의미를 모른 채 안심한 듯 따라 웃었습니다. 그를 안심시키는 것. 그것이 제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완벽하게 길들여진 순한 양이라고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단단해졌을 때 저는 양의 탈을 벗고 이리로서의 발톱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의 고통과 제 분노를 곱씹으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금고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 집의 아침은 언제나 유리잔처럼 위태로운 고요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질 때까지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음과 감정은 방여사라는 여왕이 잠에서 깨어나야 비로소 허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죽은 듯이 움직이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집에 다시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고 박 여사와 김진우는 이제 저를 의심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작은 파도 하나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실수로 방 여사가 아끼는 차잔을 깨뜨린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바람에 방 여사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다가 날카로운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차잔 조각과 겁에 질린 아주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즉 하고 혀를 찼습니다. 이래서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은 쓰면 안 된다니까. 그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당신 한 달 월급보다 비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의 울상이 되어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월급에서 제하고 그때 박 여사가 들고 있던 신문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야. 어디서 천박하게 눈 똑바로 뜨고 봐.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물건을 이렇게 박살 내놓고 지금 돈 몇 푼으로 퉁치려고 들어. 저는 주방 식탁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당했을 수모가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저 자리에서 있던 것이 바로 내 언니였습니다. 매일같이 저런 모욕과 멸시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겁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방 여사의 뺨을 올려 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숨을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김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아끼시는 거잖아요. 그는 아주머니를 나무라기만 할 뿐 어머니를 말릴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비겁하고 잔인한 인간들. 결국 아주머니는 월급에서 차장값을 제약했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야 그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치고 상처받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당한 일들을 나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방 여사는 어김없이 화려한 차림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봐요. 무척 고와 보이세요. 이것은 제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것. 방 여사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힐끗 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뭘 좀 아는구나. 중요한 약속이 있단다. 아주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자리야. 사업 파트너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들뜬 목소리에는 사업적인 긴장감보다는 무언가 다른 설렘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소녀처럼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다시 한번 서재의 문을 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김진우가 계속 집안을 어슬렁거리는 바람에 도저히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는데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김진우가 먼저 달려와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누구시라고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을 끊어버렸습니다. 누구예요? 여보, 제가 묻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광고 전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이 집에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허재의 금고 방 여사의 수상한 외출, 그리고 방금 걸려온 의문의 전화까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려진 듯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방 밖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돌아온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소리가 들려오는 서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방 여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과는 전혀 다른 꿀처럼 달콤하고 교태 섞인 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응, 나도 보고 싶지. 하루 종일 자기 생각만 하는 걸. 그 영감탱이는 아직도 내가 봉사활동이나 다니는 줄 알아. 멍청하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감탱이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어. 그 멍청한 며느리년도 다시 기어들어와서 죽은 듯이 설설기고 있으니 당분간은 조용할 거야.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 집 전부 다 우리 것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사랑해.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숨을 죽인 채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 여사에게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집의 재산을 전부 가로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씌웠던 도둑 누명은 단순히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연막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큰 음모를 감추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희생양 만들기였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언니를 그런 추악한 계획의 희생양으로 삼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복수의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재산 횡령 문제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 여자의 위선적인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내고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체면과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언니에게 주었던 고통과 수치심을 몇백 배로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왕 여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있는 그 공범 그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이제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결심했습니다. 방여사 당신의 불륜 상대가 누구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리고 당신들 둘 다 내 손으로 직접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 주지.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방여사가 동창들과 1박 2일 온천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여행 전날 밤까지 제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내가 없다고 집안 꼴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마라. 먼지 한 리라도 보이면 돌아와서 가만두지 않을 테니. 저는 어느 때보다 더 고분고분하게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의기양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를 태운 검은색 세단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저는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집에는 저와 김진우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부재가 곧 자유 시간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점심에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어머님도 안 계신데 맛있는 거 해줄게요. 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대충 차려. 그 무심한 대답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주방으로 가서 그의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서재 생각뿐이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척하며 저는 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저는 몰래 그의 커피에 언니가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아주 소량 섞었습니다. 언니를 해치려던 약이 이제 언니를 위한 복수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피를 마신 김진우는 이내 소파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 고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먼지 쌓인 열쇠 꾸러미를 들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쿵 울렸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저는 다시 한번 비밀의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방여사의 책상으로 가 잠겨있던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역시 그 안에는 타인명의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불륜을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손도 대지 못했던 바로 그 금고. 저는 금고 주변을 프리사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밑 책장 뒤 액자 뒤까지.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빨간색 동그라미와 함께
J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니셜 옆에는 6자리 숫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금고 비밀번호?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 그 6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삐.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금고 안은 돈다발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가장 안쪽에 낡은 가죽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앨범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방 여사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중년이었고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파리의 에펠탑, 스위스의 알프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모두 시아버지와 함께 간 여행지라고 들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여행을 핑계로 내연남과 미래를 즐겼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며 앨범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앨범 맨 뒷장에는 방 여사와 그 남자가 서명한 계약서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혼의 관계 유지 및 재산 증여에 관한 각서였습니다. 여사가 가진 모든 찬명 재산의 절반을 관계가 끝나는 즉시 남자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이 적힌 곳에는 선명하게 최재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재혁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김진우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유능한 재무 고문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방 여사와 최재혁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안의 재산을 함께 빼돌리고 있는 공범이었던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앨범의 모든 페이지와 각서를 찍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서아야 하고 저를 부르는 김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 기운에서 벌써 깨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계단을 내려가자 소파에서 막 일어난 그가 찌푸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디 있었어? 한참 불렀잖아. 저는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습니다. 아, 미안해요. 2층 참고 정리 좀 하느라고요. 어머님이 가시기 전에 시키신 일이 있어서요.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참고 왜 하필 오늘 내가 있는데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성큼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전에는 어머니 말씀이라면 뭐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더니 집 나갔다 돌아온 뒤로는 꼭 다른 사람 같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슬픈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변했다면 그건 당신 때문이에요. 이 집에서 당신 하나 믿고 사는데 당신마저 나를 그렇게 보면 나는 정말 기댈 곳이 없어요.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자 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푹 쉬며 제 어깨를 잡았던 손을 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냥 당신이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까 봐 겁이 나서 그랬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겁내는 건 내 아니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심기를 거슬러서 생길 당신의 불편함이겠지.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그의 품에 안기며 간프게 속삭였습니다. 안 떠나요. 이제 아무데도 안 가요.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여보,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일로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그들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이 쥐어졌으니까요. 그의 의심 따위는 이 거대한 복수국의 작은 변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휘두를지 결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온천 여행에서 돌아온 방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여왕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은 제게 다른 의미로 익혔습니다. 그녀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에서는 내연남과의 미래를 떠올렸고, 재산 증식을 이야기할 때면 공범과의 미래를 꿈꾸는 탐욕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알기에 더 이상 그녀의 위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마저 느껴졌습니다. 곧 닥쳐올 파멸을 모른 채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이 가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방 여사와 최재혁 두 사람의 관계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기회는 달력에 적혀 있던 바로 그날 셋째 주 금요일에 찾아왔습니다. 방 여사는 아침부터 유난히 들떠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값비싼 옷을 고르고 보석함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화사하세요. 혹시 최재혁 고모님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이한테 들었어요. 우리 집안 재산을 아주 잘 관리해 주시는 분이라고. 제 입에서 최재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방 여사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우리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아주시는 분인데 며느리로서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제 순진한 얼굴과 논리적인 말에 방 여사의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다시 도도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인사를 해. 그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집이나 잘 보고 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녀를 태운 검은색 세단이 떠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뒤를 따랐습니다.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타 앞차를 놓치지 마라 달라고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방 여사의 차는 시내 중심가의 한적한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로비로 들어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 최재혁이었습니다. 그는 방 여사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다정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 방금 올라가신 박춘자 여사님 비서인데요. 급한 서류를 두고 가셔서요. 혹시 몇 호실로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제 간절한 표정과 그럴듯한 행색에 결국 룸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1745.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7층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제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1704 문 앞에 서서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비상 계단으로 통하는 문 옆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1745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최재혁은 방 여사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제 심장에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는 듯 했어요. 이제 모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서류상의 증거와 두 눈으로 확인한 미래의 증거까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돌아온 방 여사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업 미팅이 아주 성공적이었어. 다 내가 아침부터 기분 좋은 말을 해준 덕분인 것 같구나.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다행이네요. 제가 다 기뻐요. 이제 무대를 정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가장 완벽한 날을 골랐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있을 방 여사의 60번째 생일 환갑잔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갑잔치를 그 어떤 행사보다 성대하게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온갖 친척들과 지인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날이다. 당신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당신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 주지. 저는 방 여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환갑이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속만 썩여드렸는데 이번 생신잔치는 제가 한번 제대로 준비해보고 싶어요. 어머님께 제 마음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세요. 방 여사는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진해서 자신의 환갑 잔치를 챙기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모시기는 척 허락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큰 행사를 준비해. 그래도 기특한 마음은 가상하구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 엎어버릴 테니. 그렇게 알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방 여사의 환갑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 섭외, 초대 손님 명단, 작성 행사 프로그램 기획까지 저는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사는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에 내심 만족스러워하면서도 저의 열정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님 명단을 작성하며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추가했습니다. 바로 최재혁 방 여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를 빼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저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자 저를 돕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치에서 상영할 방 여사의 인생을 돌아보는 헌정 영상을 직접 만들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영상 편집은 제 전문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은
방 여사의 화려하고 행복했던 순간들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마지막 1분, 그곳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담았습니다. 서재에서 찍은 이중 장부와 부동산 계약서 내연남과 찍은 사진들, 혼의 관계서, 그리고 호텔 복도에서 찍은 미래 동영상까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방 여사, 당신의 가장 행복한 날은 당신의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겁니다. 기대하세요. 환갑잔치가 다가올수록 그 집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집안은 최고급 샴페인이 터지기 직전처럼 들뜬 기대감과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방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하루하루를 설렘 속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연출가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배우들을 조종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절정의 순간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초대장 명단은 단순한 손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 여사의 가면을 벗겨낸 심판관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방 여사의 형제들과 시댁 식구들에게 정성스럽게 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평소 방 여사의 위세에 눌려 지내면서도 속으로는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사교의 친구들, 사업 파트너라고 포장된 공범 최재혁에게도 가장 정중한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여보, 정말 최재혁 고모님도 초대할 거야. 어머니 생신 파티는 가족적인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남편 김진우가 제 옆에서 초대장 명단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꾸미는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저는 그를 돌아보며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초대해야죠. 어머님의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라면서요. 이런 좋은 날에 귀한 분을 모시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어머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제 단호한 대답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 계획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나 다름없었습니다. 파티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방 여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빌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들로 장식했으며 유명 셰프를 섭외해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방 여사는 저의 완벽한 일처리에 감탄하며 처음으로 제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내가 이렇게 야무진 구석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구나. 진작 이렇게 잘했으면 내가 너를 미워할 일도 없었을 것을.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지만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한 이유는 내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야. 당신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만만한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지. 파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마지막으로 헌정 영상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방 여사의 행복한 젊은 시절. 사진들이 화면을 채우고 배경으로는 잔잔하고 감동적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화면이 검게 변하며 어머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자막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고지 화면은 그녀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는 증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김진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우리 그냥 다 잊고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 당신 나갔을 때 나 사실 많이 무서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다는 거 뒤늦게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져버린 그릇이었습니다. 그의 무관심과 방관이 제 언니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자고요. 좋아요. 그럼 우선 당신 어머니의 잘못부터 바로 잡아야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게 만들 수 있냐고요. 제 서늘한 목소리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하고 무능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완전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어떤 미련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방 여사 인생의 정점이자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언니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 이서아를 연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언니의 고통과 눈물을 대신해 심판을 집행하는 이서윤으로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화장대의 거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니 보고 있어.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끝낼게. 언니를 괴롭혔던 그 지옥을 이제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줄 시간이야. 오늘이 귀한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 이서아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단상 위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장 앞자리 주인공석이 앉은 방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대견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공범인 최재혁이, 그리고 그 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남편 김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가 그린 그림대로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축사를 차분하게 이어나갔습니다. 방 여사의 고결한 인품과 자식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이 집안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녀의 노고를 칭송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에 방 여사는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고 하객들은 연신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어머님의 빛나는 인생을 담은 영상입니다. 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방 여사의 젊은 시절 흑백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녀의 결혼식 사진, 김진우를 낳고 기뻐하던 모습, 가족들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 사람들은 어머 젊었을 때 정말 미인이셨네. 참 곱게 늙으셨다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방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자신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처럼 상영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은 점점 최근으로 흘러 그녀의 화려한 사회 활동과 봉사 활동 사진들로 이어졌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완벽하게 포장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화면에는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방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치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검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김진우가 당황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선물이에요. 여보, 그리고 화면에는 박춘자 여사의 진짜 모습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거대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서재 금고에서 찍은 수많은 참명 계좌와 부동산 계약서 사진들이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방 여사와 최재혁이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남자 최고문 아니야. 어머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방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합성이야. 서아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당장 저것 꺼.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혼의 관계 유지 및 재산 증여에 관한 각서가 클로즈업되어 나타났고 그 아래 최재혁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재혁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옆에는 제가 미리 부탁해둔 건장한 남자들이 그의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의 마지막 호텔 복도에서 방 여사와 최재혁이 진하게 입을 맞추는 동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한 여인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연회장의 조명이 모두 켜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아래 무너져 내린 방 여사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이내 저를 향해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년. 그녀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김진우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떠해. 저는 그런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미친 짓을 한 건 아니고 제 목소리에 제 말투에 김진우와 방 여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너는 서아가 아니구나. 방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아보네. 나는 당신 며느리 이서아가 아니야. 저는 하객들을 향해 그리고 무너져 내린 박 여사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이서아의 쌍둥이 동생 이서윤이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고함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당신들은 내 언니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놨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도둑으로 몰고 매일같이 인격을 모독하고 학대했지. 그 모든 걸 곁에서 지켜본 당신 아들은 방관으로 동조했고 저는 김진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신의 환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야. 당신의 추악한 죄를 만천하에 고하고 내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의 자리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방 여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가에 언니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처럼 속삭했습니다. 언니가 도망친 그 지옥 이제 당신 차례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뒤로 방 여사의 처절한 절규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쏟아졌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언니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지옥의 문을 등지고 걸어 나오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밤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슬픔의 찌꺼기들을 모두 씻어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 이서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언니를 만나러 가는 동생 이서윤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 방 여사와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문은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체면은 하루아침에 재더미가 되었고 믿었던 내연남 최재혁은 모든 죄를 그녀에게 떠넘긴 채 가명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등을 돌렸고 사육의 친구들은 그녀를 가장 맛있는 가십거리로 씹어댔습니다. 남편이었던 김진우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비겁했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언니에게는 단 한 번의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무너진 왕국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전해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어떤 통쾌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바람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혔을 뿐, 제 복수는 이미 그 연회장에서 끝이 났으니까요. 제가 돌아간 곳은 언니가 머물고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의 요양원이었습니다. 제가 떠나 있는 동안 언니는 그곳에서 조용히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양원 정원에 들어섰을 때 언니는 벤치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의 어깨는 더 이상 움츠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 목소리에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언니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니의 품은 따뜻했고 예전처럼 포근한 햇살 냄새가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우리는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이상하고도 완벽한 재회였습니다. 고생 많았지, 우리 서윤이. 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 한 번에 제가 겪었던 모든 긴장과 고통이 눈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언니. 정말 고생한 건 언니잖아. 우리는 그날 밤 바닷가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벌인 일들을 모두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 마, 언니. 나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 언니를 위해서라면 나는 몇 번이라도 더 그 지옥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복수는 언니가 예전의 웃음을 되찾고 우리가 다시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나고자 한 낡은 동네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은 우리 자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해 먹고 밤늦도록 거실에 누워 시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함께 짐 정리를 하다가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어린 시절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세상에 무서운 것 하나 없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거 알아? 언니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내가 정말 부러웠어. 너는 언제나 나보다 용감하고 당당했으니까. 나는 늘 내 뒤에 숨기만 했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니가 부러웠는데 언니는 언제나 나보다 따뜻하고 다정했잖아. 언니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달랐지만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다시 마주한 지금 우리는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옥상에 올라가 노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앞으로는 우리 좋은 일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러자 우리 서윤이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 삶의 목표는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언니가 있었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빛나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지옥의 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서 다시 웃음을 찾은 언니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해피엔딩이라고.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용기가 태어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이 되어 썩어버린 뿌리를 돌려내는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파멸 그 자체가 아닌 빼앗겼던 나의 당연한 아침을 되찾아오는 것에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도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으며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신 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감동받고 싶은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겁니다.